붕당 정치를 하다 말았죠? 붕당 정치 전개와 탕평 정치,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 교재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어요. 항상 이제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텍스트 기반으로 다시 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언어로 나옵니다. 언어로 정리돼서 출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쌤한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문자로 어떻게 정리되어서 나오는지 이걸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개념어들로 문자로 텍스트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붕당과 사화의 비교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다 간추려져 있을 겁니다. 사화는 훈구와 살인의 대결이고 그 다음에 붕당은 살인끼리의 파당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 이제 붕당 정치의 전개에 관한 언어적 표현들이 쫙 있는데 저랑 한번 읽어보고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읽어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건의 개요가 떠오르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인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진 뒤 처음에는 동이 전국을 주도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말 살인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진 뒤 처음에는 동인이 전국을 주도. 그렇습니다. 살인이 처음으로 동인 서인이 나눠지고 동인이 선조 때 동인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 권력을 쥐고 있었다. 요즘 같으면 여당이 동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인은 역시 선조 때입니다. 정렬입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다. 여러분 이때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게 된 원인과 동인 가운데서 남인과 북인이 또 갈라지게 된 원인을 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죠. 정렬입 모반 사건. 여기 뭐라고요? 정렬입 모반 사건. 또 이 정렬입 모반 사건을 다스리던 송강 정철에 대한 동인들의 다시 반격. 알겠죠? 그래서 그 정철 취재 문제로 이제 강하게 할 것이냐 살살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 이렇게 갈라졌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동인은 정렬입 모반 사건을 계기로 남인과 북인으로 급진파 북인과 온건파 남인으로 나눠지게 되었다. 정렬입 모반 사건을 계기로. 아시겠죠? 정렬입 모반 사건을 계기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북인이 집권하게 돼. 그렇습니다. 광해군이 세자로 있을 때 의병장을 배출해서 광해군을 도왔던 북인들이 이제 임진왜란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많이 했어요. 민중들하고 함께 전쟁에 직접 참여했으니까 당시 민중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뜨렸는지, 또 외놈들과 싸우면서 얼마나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렇게 현실적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광해군과 함께 손잡고 외란 이후에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이야. 무너진 성곽을 다시 만들고 양안을 다시 재작성하고 그죠? 무기를 새로 만들고 알겠어요? 또 대동법을 처음 시행하고 전부 다 북인들입니다. 무슨 얘기 했다고 그랬죠? 중립외교 잊지 마세요.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허준도 바로 이 북인에 속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해군 때 북인들이 전국을 주도했고 북인은 서인과 남인 등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려다가 그러다가 서인의 무엇으로? 인조 반정으로. 알겠죠? 그래서 인조 때 서인이 집권 세력이 되었다라고 해서요. 서인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조 반정으로 북인은 몰락하게 되고 북인이 몰락이죠. 북인 몰락이고 서인이 집권했어요. 그런데 서인은 남인 일부와 연합하여 전국 운영. 이 표현. 남인 일부와 서인이 남인과 연합해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죠? 그렇습니다. 서로 공존 관계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조 다음에 효종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현종 때 1차 애송 논쟁, 2차 애송 논쟁, 1, 2차 애송 논쟁을 겪었지만 이때는 뭐야? 남인과 서인이 서로 계속 공존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적어도 1680년 경신한국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동서분당 이후 이때까지는 붕당 정치가 건전하게 그죠? 긍정적 측면에서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정당 정치와 마찬가지로 여당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갈등 관계에 빠지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상대 당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공존 관계를 허용했던 그런 붕당 정치의 좋은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인은 남인 일부와 연합하여 전국을 운영하고 상호 간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는 비판적 공존체제. 이런 언어적 표현. 알겠죠? 비판적 공존체제. 그죠? 또는 공존관계 허용. 건전한 붕당 정치.
예, 붕당 정치의 발전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언어적 표현의 변화에 현혹당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현종 때 효종 왕위 계승 문제와 관련하여 두 차례 예속 논쟁이 발생했는데 이때도 역시 서인과 남인이 대립이 격화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속 논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존이 유지되고 있었다. 알겠나요? 이 공존 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는 것은 1680년 무슨 사건 때문이다? 경신환국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자, 광해군 때 북인 집권 됐죠?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인조반정으로 예, 서인이 집권하고 북인은 몰락하게 되고 남인은 함께 참여해서 이건 뭐 했다고? 공존이 유지되고 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속 논쟁으로 남인이 집권. 처음에는 서인이 이겼지만 2차 예속 논쟁 때 남인이 집권. 그래서 남인이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남인이 왕창 당한 게 1680년 경신왕국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막만 기억나면 안 돼. 알았어요? 영의정 허적이 유막 사건과 함께 결국은 남인이었던 영의정 허적과 함께 남인들이 대거 쫓겨납니다.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예속 논쟁과는 차원이 다르게 사거리 3족을 멸해라, 뭐 9족을 멸해라 이런 상태로 그냥 처참한 알겠어요? 그런 피비린내가 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당파 싸움에 알겠죠? 붕당 정치의 나쁜 측면이 노출됐습니다. 경신환국 남이 당했고요. 그 다음에 기사항국 1689년 또 1694년에 갑술환국 세 차례의 환국 정치를 통해서 남인과 서인 사이에 정말 엄청난 피비린내가 뿌려졌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붕당 정치 폐단이 노출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경신왕국으로 남인이 몰락하고 경신왕국 이후에 서인이 집권했고 그 이후에 환국 정치가 기사환국, 갑술환국으로 엎치락뒤치락이 있었지만 결국은 뭐냐? 결국은 나중에 이제 서인은 세자 책봉 문제를 놓고 노론, 소론으로 분열되더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노론은 누구를 지지했다고? 그렇습니다. 동이 최무술이한테 난 연인군을 지지했어요. 나중에 영조가 된 사람이죠. 영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노론이고 그래서 이제 노론들이 영조 이후에 조선이 그 망할 때까지 계속 사실은 노론들이 집권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소론은 누구냐? 소론은 장혜빈이 난 알겠죠? 그 균, 그죠? 나중에 이제 경종입니다. 경종이 그 경종을 세자로 책봉하자고 지지했던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론과 노론 이렇게 했어요. 노론은 되게 송시열 계열이고 소론은 되게 성원의 제자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원의 제자들 소론에서 나중에 양명학이 나온다. 이런 것까지 학문까지 해버리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학문은 제가 나중에 성리학을 정리할 때 따로 또 정리할 테니까 선생님 복잡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깨림쩍게 놔두지 말고 이 마음속에 뭔가 깨림직한 이것은 선생님이 또 나중에 정리한다고 했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넘어가십시오. 여기서는 정치적 붕당 관계를 잘 보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시험에 나오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언제적 얘기냐, 이건 누구에 관련된 얘기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론, 소론이 분열됐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경신왕국 이후에 등장하는 황국 정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자. 다시 황국 정치에 대한 표현 뭐라고? 일당전제화. 그죠? 여러분 일당 전제화 말고 제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붕당 정치의 폐단이 나타났다. 또는 아주 그냥 직격탄은 뭐라고? 붕당 정치가 잘 나가다가 변질됐다. 전부 다 그 말이 그 말이야. 알겠어요? 붕당 정치 폐단, 붕당 정치 변질, 또 뭐야? 일당 전제화. 알겠죠? 한 당파가 권력을 독점했다. 이렇게 그 말이 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언어적 표현이 달라지더라도 절대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경신왕국 이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알겠죠? 외척과 종친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친척들이 왕실의 친척들이 외척은 왕비 집안이고 종친은 왕 집안이죠. 이렇게 핏줄이 중시되는 우리가 이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정권의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왕의 친척 또는 왕비의 친척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이거죠. 나중에 이제 뭐가 나타날 싹수가 벌써부터 보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될 싹이 여기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자, 특히 일당 전제 정치가 되면은 한 당파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 한 당파가 왕비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야? 영의정이
임금의 장인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아, 집안이 끼리끼리 뭉쳐서 정치를 다 해쳐먹는구나.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정권의 사회적 기반 상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제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말이야 바른말 하는 놈들이 없어집니다. 그 바른말 하는 놈들이 있던 기관이 뭐라고? 삼사인데 삼사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 외워야 될까? 이해해야 될까?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한 당이 권력을 독점하니 비판 세력이 없으니 이제 뭐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판하고 견제하는 서경, 간쟁, 봉박 이런 기능을 갖고 있던 삼사의 기능이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조 전랑의 기능도 한 당파가 다 해먹으니까 서로 자기 당인들을 쓰려고 이조 전랑을 찾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조 전랑이 별로 유명무실해지더라 이거야. 오히려 이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돼서 주로 서인들이 비변사를 장악하고 비변사뿐이 아닙니다. 오군영마저도 누가요? 오군영마저도 서인이 권력 유지의 기반으로 군사적 기반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들, 언어적 표현들 잘 기억하십시오. 언제라고요? 일당 전제화가 이루어진 서인에 의한 권력 독점이 이루어진 언제? 경신한국 이후 일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쟁점이 뭐냐? 예론이라든지 상복 입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뭐야? 군대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군사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군사력과 경제적 상권을 어떻게 확보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정치적 권력과 군사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을 나누어 갔지? 이런데 정치의 쟁점이 몰리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다시 또 한번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요 탕평론이 되던다. 의외로 이 사실을 시험에 잘 물어요. 어떻게 묻느냐? 자, 정치가 너무 한 당파의 권력이 집중되고 한 당에 의해서 일당 전제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안 되겠어. 권력이 너무나 한쪽에 쏠렸어. 이러다가 말이야 한 집안이 나라를 들어먹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당파를 고르게 씁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와. 그런 주장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또는 계기가 뭐냐? 이렇게 배경이나 계기를 물으면 항상 뭘 찾아야 돼? 그렇습니다. 일당 전제 정치를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환국 정치의 폐단을 보고 탕평책이 필요하구나라고는 탕평론이 언제 대두됐다고? 벌써 숙종 때 대두되게 된다. 가장 환국 정치가 심했던 게 숙종 때죠. 가장 모순이 심했던 게 갈등과 대립과 모순이 심했던 그때 새로운 개혁에 대한 욕망이, 개혁에 대한 니즈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때요? 정치적으로 말이야. 정치뿐만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교육적으로, 그죠? 또는 뭐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모순과 사회적 갈등이 심합니까? 그래 안 그래? 지역 갈등이며 세대 간의 갈등이며, 그죠? 이런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는 니즈가, 알겠어요? 우리 이제 지난 대선 때 뭐 안철수를 연호하게 되는 그런 까닭이 바로 이런 기존의 정치 시스템이나 기존의 제도나 법을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없다.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그중에서도 정치적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처럼, 알겠어요? 가장 어떤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고 가장 갈등이 노출됐을 때 그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새로운 그 길을 모색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물을 때는 어떻게 묻는다고? 탕평론이 대두한 것을 보여주고, 알겠죠? 전하 근자의 한 당파와 권력을 독점하고, 알겠어요? 나란 일이 말이 아니오니 이런 걸 시정하기 위해서 여러 당파를 고르게 씁시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이와 같은 주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냐 그러면 일당 전제정치 또는 한국정치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한국 정치가 심하게 전개됐던 숙종 때 탕평론이 벌써 대두됐다. 알겠죠? 공정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요. 붕당 간의 화합을 도모하자. 이렇게 말잔치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천에 옮겨지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어떤 얘기를 겪었습니까? 등록금을 낮춰야 된다. 반값 등록금을 하자라고 말도 많고 정말 등록금이 반값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은 말잔치에 그쳐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 등록금이 반값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립대학 이외에는 말이야 등록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대신 이제 등록금 주는 방식만 어쩌고저쩌고 바꾼다고 했는데 모양만, 흉내만 등록금을 깎아주듯이 하고 실제로 여러분 등록금이 반으로 낮춰졌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당파들이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합을 합시다. 정적으로 이렇게 붕당끼리 서로 그 좋은 모습으로 서로 만납시다. 이렇게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첨예하게 경제적인 대립이 또는 토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데 서로 이런 것들이 화합이 제대로 되겠나요? 말로는 그랬다 이거야. 오히려 숙종 임금 같은 경우
편당적인 인사, 이 표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 말미에 숙종 후 한국정치를 얘기할 때 어쩌면 한국정치를, 그러니까 한 당파가 상대 당파를 경신왕국 또는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런 사건을 빌미로 싹쓸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숙종의 아주 노희한 그런 계략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알겠죠? 숙종이 자기 두 어린 왕자들, 그래 안 그래? 연인군이나 또는 장차 경종이 될 세자, 이 허약한 세자나 그 출신 성분이 빈약한 연인군이 나중에 헤쳐나가려면 신하놈들이 좀 많이 없어져야 돼. 강성 신하들이. 알겠어? 센 신하들을 많이 없애야 돼. 그래서 그런 사건을 빌미해가지고 신하들을 다 싹쓸이 쓴다. 그걸 우리는 또 언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편당적 인사조처. 알겠죠? 그러니까 서인이 이뻐 보이면 누가 죽는 거야? 남이 죽는 겁니다. 장희빈이 이뻐 보이면 남인을 편들게 되고 남인을 편든다. 이걸 뭐라고? 편당적 인사라. 알겠어요? 편당적 인사정책으로 한국 정치가 오히려 심화되게 됐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숙종 때.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숙종 이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숙종 때를 암시해주는 언어적 표현으로서 편당적 인사정책으로. 알겠죠? 한국 정치를 초래했다 그러면 이거 숙종 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탕평론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뭐가 나와? 이제 영정조 때 본격적으로 탕평책이 시행되더라. 아시겠죠? 순서를 아시겠죠? 인과관계를 아시겠죠? 네, 그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조 때는 어땠습니까? 영조 때 그렇습니다. 탕평론, 자기 아버지 숙종 때는 탕평론이 제기됐지만은 숙종은 편당적 인사조처로 당인을 떼거지로 죽여버리거나, 그러니까 서인들을 또는 남인들을 떼거지로 없애버리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탕평론은 있었지만 탕평책을 해야 될 필요성은 느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었고, 그 아들이 이제 영조 때 와서 비로소 초기에는 노론 중심으로 전국이 운영됐어요. 왜냐하면 이인자은안을 주도한 놈들이 주로 소론이었거든. 그래서 서인 중에 소론하고 남이라고 짜가지고 이인자은안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조가 노론과 함께 이제 친한 그 파가 노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때요? 영조는 자기 아버지 숙종 때 그 피비린내 나는 당파 싸움의 모습을 목격하고, 알겠죠? 안 되겠어. 우리가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당파적으로 전국을 운영해야 돼. 야, 앞으로 말이야, 너네 당인들은 자기 당파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고 임금인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라. 초당적으로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걸 뭐라고? 탕평파라고 했습니다. 말로 탕평파를 육성. 누구라고요? 영조 때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서원을 대폭 정리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서원이 1000여 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미 영조 때 300여 개를 없앴어요. 알겠죠? 약 300여 개의 서원이 정리된 거고요. 나중에 또 서원 정리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야? 그렇습니다.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때는 나머지 47개만 남겨두고 나머지 600여 개의 서원들을 없애버린 게 흥선대원군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먼저 영조 때 지방 살인들, 지방 양반들, 지방 당인들의 세력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원을 철폐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기반 또는 향촌의 사회적 기반, 이것을 깨기 위한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제 살인 가운데 우두머리인 살림들을 완전히 개무시했죠. 살림을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2조 전랑의 청거권도 없앴습니다. 3사 관리 선발권도 폐지하고요. 그죠?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한국 정치 안에서 2조 전랑의 청거권이나 3사 관리 선발권이 점차 약화돼 가고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없애버린 게 영조 때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영조 때 2조 전랑의 청거권을 없애버리고 3사 관리 선발권을 폐지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3사 관리 선발권을 폐지하고 2조 전랑 청거권을 없앴다는 얘기를 꼭 기억하세요. 영조 때. 그 다음에 이제 법전을 다시 고쳐서 속대전, 경국대전이 세월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성종 때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이제 몇백 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현실에, 특히 조선 후기의 사회에 걸맞게 법전을 다시 재정비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경국대전의 속편이라는 의미로 속대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균역법을 시행했죠. 군역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조는 어때요? 농민 부담을 줄여주고, 결국은 뭡니까? 양반이나 지주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농민은 1년에 그저 16개월마다 2필 내던 군포를 한 필만 내면 된다. 대신 누구한테? 양반한테 또는 누구한테? 지주한테. 알겠죠? 선무 군간포를 양반에게 부담시키고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해가지고 토지 1개월당 2두씩 내게 하고, 알겠어요? 이렇게 균역법을 시행하더라. 이런 개혁정치가 영조 탕평책과 함께 같이 나왔다. 특히 영조 탕평책은 뭐냐? 왕권 강화의 역점이 두어졌고 그 탕평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당인들이 자기 당파에 이익을 내세우지 말고 왕을 위해서만 충성을 다해 이렇게 초당적으로 탕평파를 육성해서 권력을 왕에게 집중시키도록 했다라는 점. 누구라고요? 이게 영조 때의 사실이다라는 것을 묻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게 언제적 얘기냐 그러면 영조다.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진행되던 당시의 상황으로 타당한 것은 그런 뭐야? 영조 때의 정치를 찾아옵니다. 탕평책이 시행되던 영조 때의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무지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지금 말한 내용들이 그냥 직격탄으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어떤 때는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이 출제해서 이 정도로 말이지 아주 다이렉트로 이렇게 출제가 될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정조 때는 정조도 영조 때의 탕평책과 마찬가지로 정조 때도 탕평책이 시행됐어.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숙종 때의 탕평책은 말로만이었다. 그래서 탕평론만 있었다. 이론만 있었다. 왜 안 됐냐? 편당적 조처 때문에 안 됐다. 영조 탕평책은 어쨌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조 탕평책은 뭐가 다르냐? 영조 탕평책과 정조 탕평책이 뭐가 다르냐? 이게 출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조나 정조가 공통점은 뭐냐면 왕권 강화야. 그런데 정조 왕권 강화 방법은 달랐죠. 영조가 탕평파를 육성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면 정조는 장룡령이라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왕실 친위 부대입니다. 왕실 친위 부대인 장룡령을 두고 생각해야 돼. 아까 얘기했어요. 서인들이 자기네들이 병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북벌운동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서인들이 장악한 군사권이 바로 뭡니까? 중앙군대인 오군영이었죠. 서인들이 북벌운동을 추진하면서 오군영을 장악하고 그 오군영을 장악함으로써 병권이 임금한테 있는 게 아니라 서인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서인들의 병권을 견제하려고 임금도 자기 군대를 가질 필요가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임금이 자기 군대를 가질 필요에 의해서 정조가 만든 군대가 뭐다? 장룡령이다. 또 정조는 뭘 만들었습니까? 예, 저런 당인놈들보다도 더 좋은 정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가지고 아이디어 뱅크, 싱크탱크죠. 그래 안 그래? 브레인들을 육성했어요. 이 브레인들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바로 뭐냐? 규장각입니다. 규장각. 창덕궁 안에 규장각을 두고 거기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을 갖다 두고 사람들을 이제 거기다 불려서 공부를 시키고 함께 공부도 하고 알겠죠? 또는 뭐 여러 가지 초계 문신제를 도입해서 뭡니까? 예, 독서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신하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고 그 공부를 많이 한 신하들의 젊은 아이디어를 알겠어요? 정치 개혁에 이용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규장각이나 장룡령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그럼 누구야? 정조입니다. 규장각, 장룡령, 정조. 잊지 마십시오. 영조 탕평책과 정조 탕평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조 때 속대전이 만들었다면, 예, 정조 때는 대전통편이라는 법전입니다. 기타 탁지지, 동문이고 이런 책들이 편찬되었고요. 경연제도를 폐지해버렸어요. 알겠어요? 경연제도를 폐지하고 초계 문신제를 도입. 알겠죠? 그래서 예, 관리들 가운데 안식년처럼 쉬는 시간을 줘가지고 공부를 시킨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의 능력을 발탁해서 더 좋은 관직에 승진시켜주는 이런 초계 문신제를 도입하고 수원 화성을 축조했죠. 그죠? 정약용을 기용해가지고 특히 이제 정약용이가 이 화성 축조에서 거중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그래 안 그래 무거운 돌들을 들어올려가지고 아주 예상보다도 공사비를 덜 들이고 짧은 기간 안에 알겠어요? 그 화성 축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정조입니다. 알겠죠? 정조 자신이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경연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연은 말이에요. 결국은 학식이 높은, 덕망이 높은, 공부를 많이 한 신하들의 아이디어를 경연을 통해서 이렇게 차용하려고 그러는데 임금이 오히려 훨씬 더 도덕적이야. 임금이 훨씬 더 개혁적이에요. 임금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어. 신하들보다 책을 더 많이 읽어. 오히려 임금이 맨날 강의만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경연이 일방적으로 임금이 강의하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런 정도로 정조가 책을 많이 읽어 나중에는 거의 실명지경에 이를 정도로 눈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안경을 썼었어요, 정조가.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어쩌면 신하들을 누르고 강력한 왕권을 수립할 수 있었던 기반이 뭐냐? 바로 자기가 갖고 있던 학식입니다. 공부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었겠죠. 그죠? 결국 이제 또 붕당 간의 융화라든지 또 붕당을 완전히 없애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사실 이제 정조 자신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알겠죠? 그 하늘은 왜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오랜 수명을 주지 않을까 몰라요. 우리 세종대왕도
더 오래 살았더라면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정조가 더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절대 군주로 발전했다면 아마 우리나라도 알겠어요? 어떤 시민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역사란 if, 가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정조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이라는 이런 말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항상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있을 때 잘해. 네가 살아있을 그때, 네가 역사적으로 역사에 숨쉬고 역사 속에 살아있을 그 당시에 잘해. 알았어요? 이걸 요구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때 우리 역사를 잘 선택하고 우리가 잘 선택해서 행동에 옮기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 탕평책을 다 봤습니다. 됐습니까? 예, 숙종 때 탕평책, 영조 탕평책, 그 다음에 정조 탕평책 구분할 줄 알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탕평책이 결국은 뭐냐? 예, 성공하지 못했다까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가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 18세기에는 무슨 정치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로 탕평책이 시행되던 영조, 정조 때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17세기 후반 더 구체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면 1680년부터 알겠어요? 영조 때까지 이때가 바로 뭐야? 이때가 일당 전제 정치다. 알겠죠? 또는 이걸 뭐라고? 다시 환국 정치다.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당쟁이다. 좋습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붕당 정치의 폐단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18세기까지 그러니까 1680년부터 영조 때까지는 이렇게 나쁜 정치가 있었지만 이게 바로 숙종 때였죠. 숙종 때. 그래 안 그래? 그 영조 때부터 이제 이렇게 탕평책이 시행됐었고 그 정조가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정조가 죽은 이유를 모르죠.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몰라요. 한때 이제 그 심한지라고는 알겠어요? 그 노론 심한지가 결국은 정조를 독살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그 편지가 발견됐어요. 심한지하고 정조하고 편지 왕래한 내용이 있는데 편지 내용으로 봤을 때 둘이 서로 이렇게 독살할 만큼 그런 내용이 아니야. 서로 은밀하게 정치적으로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하고 그러니까 정조가 아마 정치 9단쯤 됐을 겁니다. 굉장히 정치를 능수능란하게 잘했어요. 적과도 내통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겠죠? 그 당시 그 개혁의 대상인 심한지하고도 이렇게 서로 뒷구멍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그 정치적 내왕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그 노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지가 임금을 독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도대체 정조가 왜 죽었느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우리 역사에 미스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왕조에서 임금이 독살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알겠어요? 여러 재밌는 얘기가 있지만 괜히 이제 역사에서 재밌는 얘기로 빠져버리면 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점수를 잘 내기 위한 그죠? 역사적 팩트를 잘 알게 한 것보다는 야사를 즐기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예, 본질을 잊어먹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호기심이 생기면 궁금하면 5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네이버를 눌러봐. 지식인을 눌러봐. 다 나와 있어.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19세기가 되면은 정조가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는 무슨 정치냐? 세도 정치로 넘어가게 된다. 그죠? 세도 정치. 그렇습니다. 정조 다음에 순조, 순조 다음에 헌종, 헌종 다음에 철종. 이렇게 나이 어린 임금들이 왕위에 올랐다. 11살짜리 왕, 8살짜리 왕, 19살짜리 왕이니까 얼마나 철이 없겠습니까? 철종은 이름이 철종이지만 19살이지만 철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제 헌종이 갑자기 죽고 헌종이 죽고 난 다음에 후사가 없으니까 임금 친척 가운데 제일 가까운 사람을 찾아보라 했더니 육촌인가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제일 가까운 사람이 육촌인가 있는데 이미 강화도에 귀한 거 있습니다 해가지고 강화도 쭉 갑니다. 강화도 가보니까 말이야 철종이 그냥 완전 시커먼 떡거머리 총각이야. 19살인데 그 강화도 촌에서 알겠어요? 귀양 생활하면서 완전히 그냥 촌놈이 다 돼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애인까지 여자친구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연애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서울에서 오가가 나타나가지고 전하 포위에 어르시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조 이 철종이 할 수 없이 이제 서울로 끌려왔는데 그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맨날 도망가고 그랬어요. 내시들이도 쫓아가고. 그러니 무슨 철이 있었겠습니까? 19살짜리가 이랬는데 11살, 8살짜리는 하물며. 그죠? 그래서 세도 정치란 뭐냐? 세도 정치란 임금들이 이렇게 나이 어린 임금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임금 후 외척, 여러분 얘기했죠? 외척이란 왕비 집안을 친척을 말합니다.
왕비 집안 친척 가운데서도 왕비의 아버지, 이 왕비 아버지를 되게 부원군 그러죠.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한다면, 예, 왕의 아버지는 되게 상왕인데 상왕은 죽잖아. 죽은 다음에 이제 세자가 왕이 되니까 되게 살아있을 경우가 없는데 고종의 아버지만 살아있었어요. 흥선대원군만. 그래서 왕의 생부를 대원군이라고 하고 왕의 장인, 그러니까 왕비의 아버지를 뭐라고? 부원군이라고 하는데 이 부원군들이 되게 권력을 많이 줍니다. 또는 부원군 아니면 그 아들들, 그러니까 임금의 그러니까 임금의 처남들이죠. 왕비의 오래비들이죠. 이런 외척들이 세도가가 돼서 세도 정치를 하는 거야. 권세를 휘두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 그죠? 19세기 순조, 헌종, 철종. 이때가 되면, 자, 1800년부터 1863년까지 약 60여 년 동안 순조, 헌종, 철종 이 기간 동안에 어때요? 안동 김씨가, 그죠? 또는 뭐 풍양 조씨가, 이렇게 안동 김가, 풍양 조가, 이 김가 조가 놈들이 결국은 우리 근대사를 다 망쳐버린 집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집안이야, 집안. 현재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안동 김씨와 지금 살아있는 풍양 조씨의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쯤 돼. 가까워요. 바로 제사 지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당대에 했던 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 이때가 되면 이제 어때? 이렇게 외척에 의해서 그죠? 타락한, 말로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무슨 정치? 문벌 정치가 행해지게 됐다. 여러분 잠깐 피드백 해봐. 우리가 언제 문벌이란 말을 배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려시대 때 배웠습니다. 고려시대 문벌 정치는 뭐였어요? 5품 이상 고관 대작이 끼리끼리 뭉쳐서 지네끼리 결혼하고 지네 집안끼리 다 해쳐먹는 거죠. 공음저가 음서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알겠어요? 풍양 조씨, 안동 김씨라고 하는 이런 외척 집안에 의한 그런 타락한 정치다. 얼마나 타락했느냐? 과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집안에 뇌물 갖다 바치면 그냥 관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글 공부하지 않아. 글 공부해봐야 떨어집니다. 왜? 뇌물 바친 놈이 합격해버리면 글 공부한 놈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할 맛을 잃어버려요. 실력도 하나도 없는 놈이 우리 동네 부자가, 알겠어요? 근데 그 아들은 멍청한 새끼야. 근데 풍양 조씨 집안에 돈 갖다 바치고 안동 김씨 집안에 돈 갖다 바치고 대감집에 그냥 걔는 과거에 합격하고, 알겠어요? 열심히 일한 우리 집에는 떨어지고. 그러니 이 사회가 얼마나 모순에 차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말이에요. 이렇게 타락한 문벌정치란 뭐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매관, 관직을 팔고, 알겠어요? 관직을 사는 매관, 매직이 성행했다. 여러분, 돈 주고 관직 산 새끼가 관직에 오르면, 가령 수령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짓은 뭐예요? 본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뜯어먹는 거야? 백성들 뜯어먹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매관, 매직이나 뇌물수수나, 그죠?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그냥 싸잡아서 뭐라 그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이거 만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 이제 이 관직놈들이 말이야, 뭐가 발생했어요? 탐관 오리들이 생겨났죠. 이 탐관 오리들이 하는 일이 뭐야? 결국은 삼정이 문란해지고, 삼정이란 뭐냐? 토지세를 뭐라 그래? 전정, 그죠? 그 다음에 군역, 군포를 걷는 걸 뭐라고? 군정. 예. 그리고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 없이 받는 것을 환곡이라고 불렀는데 이자를 엄청나게 받아 처먹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세 전정은 물란, 예, 그 다음에 군포를 내는 군정은 물란, 그리고 쌀을 빌려주는 환곡은 물란, 이 가운데 19세기에 가장 물란했던 게 환곡은 물란이에요. 알겠죠? 환곡은 물란이에요. 그래서 예, 이렇게 환곡은 물란이 가장 심했었다. 삼정문란 결과, 이 결과는 뭐냐? 이제 농민의 저항이 있게 됩니다. 농민의 저항. 그래서 농민들의 저항이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돼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적극적인 저항. 알겠어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저항. 적극적 저항을 먼저 해서 소극적 저항을 먼저 해서 먼저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합니다. 우리 좀 제발 좀 그만 뜯어 먹으세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도망간다든지, 알겠죠? 이렇게 소극적인 저항을 해요. 그래서 소극적 저항 가운데는 항조운동. 알겠죠? 예. 그 지대를 내는데 지대를 깎아달라고 개깁니다. 항조운동. 알겠어요? 또는 거세. 세금 못 내겠다고 개기는 것을 거세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벽서, 벽보를 붙이는 거죠. 벽서 또는 뭐 괴서. 예. 예.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는 적적인 저항. 뭐야? 농민의 적적인 저항을 우리는 밀란이라고 부르다. 밀란. 농민의 저항. 알겠죠? 이렇게 세도정치 결과 삼정이 문란해지고 삼정문란 결과
농민의 저항이 나타난다라는 인과관계, 이 뚜렷한 19세기 인과관계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18세기는 당평책, 19세기는 세도정치, 세도정치 결과 삼정이 문란해지고 삼정문란 결과 밀란이 발생이 됐다. 알겠죠? 밀란은 농민의 적적인 저항인 밀란은 1811년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일으킨 누구야? 홍경래의 난이 최초였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1862년 진주에서 일어난 임술 밀란을 계기로 밀란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홍경래의 난이나 그 백낙신, 그죠? 탄간오리 그 백낙신인가 이놈 때문에 일어난 임술 밀란을 보여주고 이와 같은 밀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또는 계기는 그럼 여러분 뭘 찾아야 돼? 삼정문란을 찾아야 돼요. 탄간오리들이 백성들을 마구 뜯어먹고 있었다. 근데 이런 탄간오리들이 삼정문란을 왜 일으켰느냐? 바로 무슨 정치 때문에? 정치가 썩어서다. 이런 구조적인 모습 때문에 알겠어요? 이렇게 정치가 썩어가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19세기 세도정치 전개 볼까요? 특정 외척 가문 누구라고 그랬어요?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그렇습니까? 됐어요? 좋아요. 지배체제 파탄, 말로 표현할 때 지배체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비변사나 군권을 장악하고 누가 특정 가문들이, 이 외척 가문들이 이걸 장악했단 말이야. 과거 제도는 있으나 만하다. 탐관오리가 됐다. 그죠? 그래서 피지배층은 적적인 저항으로 밀란으로 가더라. 바로 적적인 저항이 아니라 소극적 저항을 먼저 하다가 적적인 저항으로 가더라. 그 다음 이제 세도정치 개념 나왔죠. 특정 가문의 권력 독점, 이거 뭐라고? 외척 가문에 의한. 알겠어요? 말로 표현할 때 왕권은 있으나만 왕은 완전 허수아비죠. 어린 왕이니까. 세도 가문이 실권을 장악하고 폐단, 시대 인식을 못하고 변화 대처 능력이 상실하고 사회 통합에 실패하고 매관 매주과 수탈이 심했다. 이건 마치 19세기 세도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적 같아요?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 안 그래? 지금도 말이야 정치가 놈들이 시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정치, 모순된 정치를 뜯어고쳐야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치가들만 몰라. 알았어요? 내 몰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 대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사회 통합에 완전 실패하고 있죠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19세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지금의 모습을, 알겠어요? 다시 이렇게 오버랩 시켜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이제 106페이지 보면은 붕당 정치의 사건별 쟁점이 쫙 표로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다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건저희 사건, 정철이 세자 책봉 문제, 그러니까 광해군을 세자 책봉하자 이런 문제 때문에 미움받아가지고 정철이 이제 동인들한테 공격을 받게 되는 빌미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조반정, 기해애송, 가빈애송. 1차가 기해애송, 2차가 가빈애송이에요. 알겠죠? 이거 언제 일어났다고? 예, 현종 때. 누구 문제 때문에? 효종 임금이 돌아갔을 때, 또 효종 비가 죽었을 때. 1차 기해애송 때는 누가 당했어? 그렇습니다. 예, 1차 때는 남인이 당하고 2차 때는 서인이 당해가지고 예송 논쟁 이후 남인이 계속 집권하다가 이 남인이 몰락한 게 경신왕국 때문이다. 나왔죠? 경신왕국 다음에 기사왕국, 갑술왕국. 전부 다 한국 정치인데 전부 다 언제적 얘기예요? 숙종 때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노론과 소론이 갈라지게 된 신임 옥사, 신축 옥사와 이민 옥사를 합쳐서 신임 옥사라고도 한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영조가 즉위한 이후로 사도세자 사건, 그리고 정조 우축이, 그 다음에 순조 우축이, 정조 우축이 그 때에 정조 우축이로 그 이전에 사도세자 죽음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그 남이 시파라고 그랬죠. 사도세자 죽음을 옹호하지 않고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벽파라고 그랬어요. 시파에는, 그러니까 시파는 사도세자를 감싸는 사람들이고 벽파는 사도세자를 자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벽파들이 되게 누구야? 예, 벽파들이 되게 노론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남인도 있었지만, 그래서 벽파는 정조의 적이에요. 아까 얘기한 심한지 같은 경우도 노론 벽파였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순조가 즉위한 이후로 결국은 뭐냐? 벽파가 다시 수렴 청정을 하게 됐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남인과 서인의 성격, 노론과 소론의 성격, 이런 것들이 표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보세요. 붕당 정치 변질, 가로 열고, 가로 열 필요 없네. 밑에 뭐라고? 한국 정치 등장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언어적 표현들. 선생님이 그냥, 예, 핏대가 설 정도로 크게 강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 붕당 정치 변질 내용. 처음에는 서인과 남인이 격하게 대립했었는데, 나중에는 국왕이 황국을 주도. 이 국왕이 누구야? 그렇습니다. 숙종이었죠. 숙종이 한국 정치를 의도적으로 조장해서 신하들을 싹쓸이하고 왕자들을 보호하는데, 알겠어요? 이용해 먹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후반에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해서 정치 집단이 상업적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권력과 병권을 장악하려고 하더라. 알겠죠? 그래서 군사력이나 경제력 확보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죠? 탕평론이 대두했지만은 숙종 때는 편당적 인사조처로 결국은 한국 정치 빌미만 제공하고 오히려 당인들이 싹쓸이 당하는 그런 폐단이 저질러졌습니다. 밑에 붕당정치의 장점과 붕당정치 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8쪽 보세요. 영조와 정조 탕평책 구분을 잘 해줘야 돼. 우리가 이미 설명을 통해서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영조 탕평책 다 나와 있죠. 1, 2, 3, 4. 특히 3번 봐봐요. 이저 전랑의 후임자 청구권을 폐지하고 영조 때 폐지됐는데 청구권이 폐지됐는데 완전히 정조 때 그 폐지됐죠. 그 다음에 3, 4의 선발 관행도 폐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균역법을 시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당정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영조, 정조 마찬가지야. 공통점 뭐라고? 왕권 강화의 목적이 있었다. 영조는 왕권 강화 목적이 왕권 강화인데 어떤 방식을 취했다고 그랬죠? 탕평 8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정조는 뭐라고? 장룡영 또는 규장각을 육성함으로써 자기 세력을 키우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됐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초계 문신제도 보세요.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신하들을 재교육시키는 제도를 초계 문신제라고 했습니다. 장룡영 규장각 중요표시해 두고 화성 신도시도 중요표시하세요. 알겠죠? 수령의 권한을 강화했다라는 점, 향약을 수령이 주관하게 하여 사림의 영향력을 축소. 여러분, 사림의 세력 근거지인 서원을 300여 개 없애버린 사람 누구라고? 영조. 알겠죠? 살림을 철폐해버린 것도 영조. 알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여기처럼 수령 권한을 강화시켜서 사림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향약이 그 사림들한테 지배되지 않도록 향약을 누가 맡도록 했어요? 수령이 차지하도록 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한계성 보세요. 붕당 간의 융화나 붕당 자체를 없애버리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영조와 정조 탕평 정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109쪽 가보세요. 정치질서 변화 나왔습니다. 세두정치 개념 알죠? 왕권이 쓸데없이 됐다 이거야. 그 다음에 그 순조 때 안동 김씨, 헌종 때 풍양 조씨, 철종 때 안동 김씨, 김문군, 조인영, 김조순 알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다라는 거. 세종치 폐단 다 나왔습니다. 다 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후기까지 정치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조선의 외교 정치를 마무리하고 그 정치 파트를 모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외교 관계의 변화를 정리하겠어요. 수고했습니다.